동학농민혁명의 이념적 토대가 된 불후의 명적 목민심서. 정약용은 혼자 가슴앓이만 하는 시인이 아니었다. 당시 관제, 전제 등 모든 국가제도에 대한 개혁 방안을 쓰다 1817년 목민심서를 저술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붓을 든 지 1년 만에 완성했다. 하지만 집필하는 데만 1년이 걸렸을 뿐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구상이 떠오른 것은 아니었다. 관서 농민전쟁이 일어난 지 몇 년이 지난 뒤였다. 정약용은 어릴 때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다니며 수령의 몸가짐과 농촌의 실정을 보았고 또 그의 고향인 양주와 광주 일대의 농촌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젊은 나이에 암행어사로 전국을 돌아다녔고 금정찰방과 곡산부사로 직접 백성들을 다스렸으며 강진의 유배 생활에서 얻은 산지식도 있었다. 그야말로 평생 노심초사하던 일을 붓으로 묘사한 것뿐이었다. 목민심서는 정약용의 위민사상의 정수다. 제목의 목민은 백성을 살찌운다는 뜻이요. 심서는 목민할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귀양살이를 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책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군자의 학은 수신이 그 반이요 나머지 반은 목민이다. 요즘 백성 다스리는 목민관들은 이익을 쫓는 데만 얼이 빠져 있고 목민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찌들고 병들어 줄줄이 징구렁으로 떨어져 죽는데도 이자들은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제 몸만 살찌우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정약용은 무엇보다도 수령인 목민관의 청렴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내세웠다. 이런 신념과 정신을 바탕으로 한 목민심서는 1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곧 수령이 부임해 갖추어야 할 몸가짐과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을 먼저 적고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업무를 제시하고 있다. 앞 4편은 총론으로 수령들의 몸가짐과 기본 태도, 다음 6편은 강론으로 실무, 마지막 2편은 백성의 복지와 수령이 물러갈 때의 몸가짐 등을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일목요연하다. 이 책을 엮은 뒤 정약용은 한 백성이라도 그 혜택 입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애민사상에 대한 고심 참담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벼슬아치들은 정작 이 책을 읽지 않았다. 조선왕조에서는 선비나 벼슬아치들이 꼭 읽어야 할 서책은 조정이나 관아, 서원에서 경비를 대서 책을 출판해 널리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이 책은 배포하지 않았다. 정약용이 세도 정치의 반대파인 남인 계열인데다 깊이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정약용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책을 베껴서 읽었다. 전봉주는 젊은 나이에 정약용의 저술을 읽고 국가개혁과 현실개혁의 방책을 모색했다고 한다. 정약용의 저술은 당시 호남 지방에서 널리 읽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약용은 죽어서 동학농민혁명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이 될 것이다. 전봉준이 추구한 개혁은 국가 수탈을 막고 빈부 귀천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었으니 정약용의 충실한 계승자가 아니겠는가. 일본에서도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인사들이 한동안 목민심서를 탐독했다. 그리하여 정약용의 이름이 일본에 널리 알려졌다. 이 책은 그야말로 나라를 불문하고 청백리를 만드는 지침서였던 셈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청렴한 지방관을 가려 다산 목민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그러면 수령이 맡은 삼정은 무엇인가? 국가의 기본 재정 수입인 전정, 군정, 환정을 말한다.
전정은 토지의 다과에 따라 부과하는 토지세 또는 농지세로 대개 소득의 일할을 내게 되어 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한 정액 말고도 온갖 첩세를 부과했다. 예를 들어 흉년이 들거나 한재를 입었을 경우 조세를 탕감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평상시와 똑같이 거두는 부정을 저질렀다. 군정은 군역의 의무가 있는 장정에게 군복무 대신에 부과하는 군세다. 대상은 16살에서 60살까지의 장정으로 해마다 무명 한 피를 나라에 바치게 했다. 이를 군포라고 불렀다. 그러나 규정을 어겨 불법으로 군포를 2중 3중으로 부과했고 어린아이나 노인에게도 매겼다. 게다가 해당 장정이 죽은 뒤에도 거두어들이는 백골징포, 어린아이를 군적에 올려 징수하는 황구첨정, 도망친 자의 몫을 이웃에 물리던 인징, 일가부치에게 대신 거두는 족징의 폐단이 일었다. 또한 현역 군사인 상번군의 지원자가 정수에 모자라는데도 대상자에게 뇌물을 받고 빼주면서 돈을 내지 못하는 장정만 뽑아 올리기 일쑤였다. 환정은 춘궁기에 곡식을 나누어 주고 가을에 추수할 때 이자를 붙여 거두어들이는 곡식을 말한다. 이는 기민을 구제하고 이자를 관아의 경비로 쓰려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나누어 줄 때는 모래나 지푸라기를 섞어서 주거나 말을 깎아주면서 징수할 때는 깨끗한 쌀만 받거나 고봉으로 받았다. 또 이자를 터무니없이 올려받고 이중으로 장부를 만들기도 했다. 정약용은 백성들이 이를 내지 못하거나 갚지 못하면 말, 소, 돼지, 솥단지, 숟가락까지 쓸어갔다고 기록했다. 이런 부정행위를 예산일처럼 자행했다고도 했다. 소작인들은 지주나 궁방전에 도조를 낼 때 소출의 5할 이상을 내기 일쑤였고 규정과는 달리 조세와 경비를 부담하기도 했다. 그들은 소작 농지를 떼이지 않기 위해 온갖 선물을 했고 심지어는 딸을 바치기도 했다. 일반 농민들은 다리를 놓거나 길을 닦거나 관아의 건물을 지을 때 강제로 동원되었다. 끝으로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는 곡물은 생산량보다 더 많이 할당받거나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바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여수 율촌 백성들은 밤을 곡물로 바치다가 규정보다 훨씬 많이 부과되자 아예 밤나무를 베어버렸고 태안에는 김이 생산되지 않는데도 김을 바치게 해 어민들을 못살게 굴었다. 요즘에도 흔히 영덕의 대게, 순창의 고추장, 통영의 전복 따위가 임금의 수라상에 올라 임금이 즐겨 먹었다고 홍보한다. 이런 특산물의 유래에는 옛 농어민이 곡물을 바치던 고통이 스며들어 있는 셈이다. 광해군은 이런 폐단을 없애려고 쌀로 대신 바치게 하는 대동법을 실시했으나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었다. 다만 영세한 빈민이나 소작인들은 수탈에서 일단 제외되었으나 중소지주나 소작농들은 2중 3중의 수탈을 당해야 했다. 특히 중간지주들은 잉여 생산물이 없어 겨우 연명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춘궁기에는 더욱 고가가 올라 대부분의 농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였다. 중소지주나 소작인 가릴 것 없이 불만이 컸다. 몇몇 대지주만 관권과 결탁해 도조를 소출에 7할 정도로 올려 폭리를 취했고 싸전 상인들은 춘궁기에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양곡을 닥치는 대로 매점매석했다. 그리하여 빈민들은 악덕사전 상인의 저항에 폭동을 일으켰다. 정약용이 그렇게 걱정했던 일이 마침내 터졌다. 1862년 삼정문란을 시정해달라고 삼남, 곧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일대에서 농민봉기가 잇따라 일어났다. 농업 생산지인 삼남의 골골마다 봉기가 일어나 구시라치와 수령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다. 농민들은 문벌정치 말기에 쌓이고 쌓인 비리에 울분을 터뜨렸다.